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가족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실화입니다만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변경했습니다. 저는 28살 준호라고 합니다. 현재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집은 은퇴하신 부모님과 형,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다들 한 집에 모여 살게 됐거든요. 모든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가족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달 큰 금액이 출금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형수님이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평소 형수님은 알뜰하고 가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주말마다 봉사활동 간다며 외출하시고 통장에서도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혹시 형수님이 나쁜 곳에 손을 댄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생각도 들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기에 더 걱정됐어요. 한 달 동안 지켜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형수님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외출했고 늘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가족회의 때 형수님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토요일 형수님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봉사활동 간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따라 지하철에 올랐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신 형수님 앞에 곧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마치 오랜 지인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거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들은 무슨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형수님은 다음으로 은행에 들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좀 더 젊은 사람이었는데 역시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이 모습까지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바로 형에게 말할까, 부모님께 알릴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는데 복도에서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네, 내일 준비해 놓을게요.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형수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지우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천만 원이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지? 형수님의 친오빠는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형수님은 평소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치 어젯밤 통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밑이 퀭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형수님에게 물으셨어요. 유진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나? 형수님은 급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어젯밤에 조금 잠을 못 잤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어젯밤 통화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비와 입원비가 꽤 나왔어요. 형이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카드가 한도 초과라며 결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형. 그리고 형수님은 병원 로비에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는데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현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하고 나오는 길에 형에게 물었어요. 형 카드가 왜 안 되는 거야? 회사에서 월급 안 나와.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최근에 카드를 좀 많이 써서 그래. 곧 해결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고 이틀 후 형수님 큰 조카인 민준이가 울면서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7살 아이는 무언가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삼촌, 우리 집에 나쁜 아저씨가 왔었어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가 울었어요. 깜짝 놀라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낮에 무서운 표정의 아저씨들이 집에 왔었대요. 아이는 방에 숨어 있었지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돈 어디 있어? 빨리 갚지 않으면 다치는 사람 생길 거야. 엄마가 제발 시간을 달라고 울면서 빌었대요. 그리고 아빠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건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모든 게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관련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가족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최근 2년간 통장에서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것도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출금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퇴직금 통장도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하시며 모은 1억 원 가까운 퇴직금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돈을 빼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형이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형수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줘. 형이 회사에서 쓰러졌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형은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어요. 병실에서 형수님은 한숨도 자지 않고 형을 간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튿날 아침 형이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형수님은 잠시 아이들 챙기러 집에 갔거든요. 형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형 그냥 몸조리 잘해. 건강이 최고야. 형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가족들한테 다 거짓말했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형수님이 들어왔어요. 형은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님은 무언가 직감한 듯 저와 형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다음 날은 평일이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형의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같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민우 형이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근데 대화 중에 민우 형이 물었어요. 너희 형 괜찮냐고.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다던데. 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냐고 물었더니 민우 형은 망설이다가 말해줬습니다. 형이 회사 자금을 일부 유용한 게 발각됐다는 거예요. 도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대요. 지금 회사에서는 조용히 처리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형수님의 이상한 행동들, 주말마다의 외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만나던 남자들, 조카가 목격한 무서운 아저씨들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형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집에 먼저 가 있었고요. 저는 형에게 직접 물었어요. 형 도박했다는 게 진짜야? 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나 봐요. 형, 우리 가족 돈 써서 도박한 거야. 그래서 형수님이 주말마다 나가고 돈을 빼내서 갚는 거지.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진이가 뭐라고, 주말마다 돈을 어디서 빼냈다고. 저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의심했던 모든 것을 형에게 털어놓았어요. 형수님이 주말마다 외출하는 것,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남자들과 만나는 것까지. 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곧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3년 전부터 도박에 빠졌어.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엔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게 됐어. 유진이는 그걸 알고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저는 더 자세히 물었어요. 형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도박으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고 결국 회사 공금까지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형수님이 자신의 친정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겁니다. 주말마다 만나던 사람들은 변호사와 회계사였고 형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수님은 7년간 모아온 자신의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형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형수님을 의심했던 시간들이 후회됐습니다. 형을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형수님과 먼저 이야기해봐야 할까? 결국 형수님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형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조카들이 잠든 후 형수님 방을 노크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형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형수님, 저 다 알아요. 형이 도박한 것도 빚진 것도, 그리고 형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요. 형수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그동안 속이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저는 그동안의 의심과 조사 과정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형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준호야, 내 형은 3년 전부터 도박에 빠졌어.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 결국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게 됐어. 빚이 1억 2천이나 됐어. 형수님은 7년간 모아온 자신의 친정 재산을 모두 팔아 형의 빚을 갚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최후 통첩이 왔대요. 내일까지 남은 돈을 갚지 않으면 형을 고소하겠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형수님은 마지막 카드로 친정에 있는 땅까지 급히 팔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태 속여서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의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형수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형수님께 제안했어요. 형수님, 제가 도울게요. 제가 가진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함께 해결해봐요. 형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그럴 수 없어. 그건 내 돈인데.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형수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놔둘 수 없어요. 그날 밤 저와 형수님은 형과 함께 앉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심을 했어요.
회사에 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지만 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형은 회사로 향했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회사에서는 형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중한 징계는 피할 수 없었지만 돈을 다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직장을 잃지 않고 감봉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형수님의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지만 딸을 위해 마지막 땅은 팔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고 어머니는 충격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아버지는 비록 힘들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이겨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형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 치료 모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형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주말마다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형수님과 형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저도 형수님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저 형의 아내가 아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으로요. 조카들도 이제 아빠가 더 자주 놀아주고 대화하는 모습에 행복해합니다. 특히 민준이는 이제 무서운 아저씨들이 오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있어요. 형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오해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말없이 희생하는 가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대화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의 의미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